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북동의 고급 저택 더 스카이 하우스의 연회장은 화려한 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JK 건설의 대표 강태준과 그의 아내 한서연의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대리석 바닥을 비추며 모든 것을 호화롭게 만들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은은한 생화 향기가 감돌았다. 유명 건축가에서 강태준의 아내로 살아온 지 10년. 한서연은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자신이 포기해야 했던 꿈과 열정의 잔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한때 그녀는 건축계의 샛별이라 불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던 천재였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기꺼이 날개를 접고 태준의 그림자가 되었다. 강태준은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손님들 앞에서 이상적인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의 사업적 성공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모두가 그들을 완벽한 한 쌍이라 칭송했다. 서연 자신도 지난 10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이 가정이 단단한 성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믿음이 오늘 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현관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서연을 불렀다. 그녀의 이름으로 배달된 선물이 있다는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과 태준 두 사람이었기에 개인적인 선물은 의외였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작은 상자를 받아든 그녀는 조용한 서재로 향했다. 상자를 열기 전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과 파티장의 불빛을 보며 잠시 감상에 젖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섬세하게 세공된 백금 목걸이가 벨벳 쿠션 위에 놓여 있었다. 달빛을 닮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펜던트는 분명 고가의 물건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식힌 것은 목걸이가 아니었다. 그 밑에 놓인 작은 카드, 그리고 그 안에 적힌 태준의 필체였다. 나의 유일한 여신 수진에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그 짧은 문장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오수진. 그 이름은 서연도 알고 있었다. 태준의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실장으로 최근 가장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주목받고 있는 젊고 야심 넘치는 여자였다. 서연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 선물이 잘못 배달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카드의 필체는 명백히 태준의 것이었고 그 내용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쥔 채 태준을 찾아 나섰다. 그는 여전히 파티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그의 팔을 이끌었다. 태준은 살짝 귀찮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파티의 소음이 닿지 않는 2층의 부부 침실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들고 있던 상자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죠?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가운 표정으로 돌변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나 사과가 아니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아니 어떻게 알았든 상관없어. 잘 됐네. 언제까지나 당신을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그의 태연한 태도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언제부터였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위해 살아온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기만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원망이 가득했다. 태주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존중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기만 웃기지 마.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야. 화려한 건축가 한서연이 아니라 JK 건설 사모님으로 사는 걸 택한 건 당신이잖아. 난 당신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줬어. 그런데 당신은 어땠지?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루한 여자가 됐을 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가 헌신했던 모든 것을 폄하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생, 그녀의 인생 전부를. 바로 그때 침실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오수진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놀란 척 연기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래에서 손님들이 찾으시던데. 그녀는 서연을 한번 훑어보고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이 파티, 이 선물, 이 순간까지도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집 내가 설계했죠. 당신과 나의 미래를 꿈꾸며 벽돌 하나하나에 내 모든 사랑과 영혼을 담아서. 그런데 이제 보니 여긴 우리의 집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과 나의 무덤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이상의 눈물은 없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남자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저 여자를 똑바로 마주했다. 태주는 서연의 그런 모습에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법적으로도 모든 것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 당신도 잘 알 텐데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위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챙겨주지. 그동안 고마웠다는 뜻으로 주는 마지막 배려야.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남편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공간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오수진은 태준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서연을 향해 조소를 날렸다. 언니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태준 씨는 이제 제 남자고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도 제가 될 테니까요. 그 말은 서연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입고 있던 드레스와 작은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가 침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까지 희미하게 들려오던 파티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이 화려한 성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비극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10년이 담긴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 공간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서연은 마침내 자신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음을 실감했다. 그녀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남편도, 가정도, 행복도, 심지어 그녀 자신마저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한서연의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한서연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익숙한 실크 시트의 감촉 대신 몸을 뒤덮고 있는 것은 눅눅하고 얇은 담요 한 장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이었던 더 스카이 하우스의 넓고 화려한 침실이 아닌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허름한 옥탑방의 좁은 바닥이었다. 벽지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지독한 습기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이 희미했다. 파티에서 쫓겨나던 그 밤 그녀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하이힐 차림의 그녀를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겨우 허름한 모텔에서 며칠을 버티다. 결국 보증금도 필요 없는 이 옥탑방을 구한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한때는 그녀의 발 아래 있던 세상의 소음이 이제는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 작은 냉장고와 낡은 옷장, 그리고 그녀가 전부였던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얼마 남지 않은 돈, 그리고 이제는 아무 쓸모 없어진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강태준의 아내 한서연.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족쇄와도 같았다. 고요한 방 안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소리 없이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태준과 함께 웃으며 더 스카이 하우스의 청사진을 그리던 밤, 그가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며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때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찼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손은 그저 가늘게 떨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창조해낼 수 없는 무력한 손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꿈을 기꺼이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과 파멸뿐이었다. 공허한 방 안의 침묵은 너무나도 시끄러웠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철저히 혼자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야만 했다. 며칠이 지나자 생존의 문제가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돈도 없었다. 그녀는 이력서를 쓰기 위해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지만 모니터의 하얀 화면 앞에서 그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경력이 10년 전에 멈춰 있었다. 화려했던 수상 경력과 프로젝트 참여 이력은
이제 그저 빛바랜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10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설계 사무소부터 시작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다. 어떤 곳에서는 JK 건설 사모님이었던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볼 뿐이었고, 어떤 곳에서는 10년이나 현장을 떠나 있던 사람을 쓸 수 없다며 면전에서 거절했다. 한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사모님, 여긴 사모님이 놀러 올 곳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냈다. 결국 그녀는 전공을 포기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했다. 카페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 가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설 자리를 조금도 내어주지 않았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던 지난 10년이 그녀를 얼마나 세상과 단절된 존재로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대형 서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쇼윈도에는 건축 전문 잡지 최신호가 전시되어 있었고 표지 모델은 다름 아닌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차세대 건축계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리더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성공시켰다는 프로젝트 블루스퀘어 빌딩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빌딩의 독특한 외관과 혁신적인 공간 설계는 분명. 서연은 숨을 멈췄다. 블루스퀘어의 기본 설계 컨셉은 몇 년 전 그녀가 태준에게 장난처럼 스케치해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다. 당시 태준은 그저 좋은 생각이라며 웃어넘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오수진의 것이 되어 세상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과 재능까지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수진의 화려한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옥탑방에 돌아와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펜과 스케치북을 꺼냈다. 하지만 하얀 종이 위에서 그녀의 손은 길을 잃고 헤맸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다. 한때는 샘솟는 영감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은 이제 공허한 잿더미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결국 펜을 던져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가정도, 자존심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능마저도.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며칠 후 우편함에 차가운 법원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이혼 서류였다. 태주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적혀 있었다. 위자료 액수는 그녀가 10년간 헌신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욕적인 금액이었다. 서류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이 지난 10년의 결말이었다.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허무한 시간. 그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낡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금이 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희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사라진 텅 빈 눈동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한서연은
자신의 존재마저 잃어버린 채 끝없는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절망의 늪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한서연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소멸하고 있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편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위험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낡은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이 누추한 옥탑방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서연은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백발의 노신사와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노신사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전혀 위화감이 없었다. 노신사는 서연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오래간만이군요. 한서연 건축가,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성그룹의 권진혁입니다. 권진혁. 그 이름은 한국 건축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서연이 건축학도로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할 때 그녀의 교과서이자 우상이었던 인물. 그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권진혁 회장은 좁고 누추한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서연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와 비서는 익숙한 듯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권 회장은 유일한 의자인 낡은 책상 의자에 앉았고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도대체 이 거물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권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한 건축가의 소식은 들었소. 강태준 대표와는 안타깝게 됐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의 상처를 헤집는 무례함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오. 한 건축가의 재능이 이대로 썩는 것이 안타까워 찾아왔소. 그는 비서에게 서류 가방을 받아 그 안에서 거대한 청사진 뭉치와 두꺼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꺼내 서연 앞에 펼쳐놓았다. 이것은 미라클 시티 프로젝트 계획안이오. 현재 서울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모든 건설사들이 포기한 죽은 땅이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한때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연이은 부도와 비리로 인해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된 거대한 부지였다. 복잡한 법적 문제와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땅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프로젝트를 나는 한 건축가에게 맡기고 싶소. 권 회장의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를요, 회장님,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10년 동안 실무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권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믿는 것은 지금의 한서연이 아니라 10년 전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최연소로 수상했던 천재 건축가 한서연의 잠재력이오. 나는 당신의 졸업 작품부터 모든 설계를 기억하고 있소.
그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공간에 대한 혁신적인 철학을 잊지 않았지. 강태준 대표가 JK를 성공시킨 것도 사실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한 건축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덕분이라는 것을 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 그의 말은 서연에 잊고 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누군가 그것도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재능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권 회장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오. 죽은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오. 어쩌면 한 건축가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는 서연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그녀의 방에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시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결심이 선다면 여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오.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재능은 아직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기회요. 그 말을 남기고 권 회장과 비서는 조용히 옥탑방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프로젝트 계획서 뭉치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미라클 시티, 기적의 도시, 이름부터가 지금의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역설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획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해결해야 할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함께 잊고 있던 흥분감이 온몸을 감쌌다. 이것은 미라클시티 프로젝트 계획안이요. 현재 서울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모든 건설사들이 포기한 죽은 땅이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한때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연이은 부도와 비리로 인해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된 거대한 부지였다. 복잡한 법적 문제와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땅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계획서를 읽고 또 읽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속에서 그녀의 머리는 10년 만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법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손은 연필을 잡고 스케치북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잠자고 있던 그녀의 재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권 회장의 비서가 건네준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10년 만에 다시 건축가 한서연으로서의 목소리를 냈다. 태성그룹 권진혁 회장님 비서실입니까? 미라클시티 프로젝트 총괄 건축가 한서연입니다. 회장님께 말씀 전해 주십시오. 기적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미라클시티 프로젝트의 임시본부는 거대한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초라한 공간이었다. 한서연이 건축가로서 10년 만에 복귀한 첫 출근지는 화려한 유리 빌딩이 아닌 흙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전쟁터의 야전 사령부와도 같았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쓴 채 새로운 팀원들과 마주섰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패배감과 냉소주의에 젖어 있는 오합지졸에 가까운 팀이었다. 팀원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밀려났거나 이 프로젝트의 끝없는 실패에 지쳐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권진혁 회장이 또다시 어디서 이상한 총괄 책임자를 데려왔다는 사실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특히 디자인 팀장인 젊은 건축가 이진우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차가웠다. 그는 이 업계에서 보기 드문 재능을 가졌지만 계속되는 프로젝트의 좌초에 열정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첫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현장 지도와 설계도 앞에 섰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자 팀원들 사이에서 들릴 듯 말 듯 한 수군 거림이 오갔다. 10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JK건설 강태준의 버림받은 아내. 그것이 그들이 아는 한서연의 전부였다. 이진우는 팔짱을 낀 채 예의는 갖추었지만 가시 돋친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 총괄님. 10년이라는 공백은 건축계에서는 강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현재의 건축법규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팀 전체의 의구심을 대변하는 질문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그저 낙하산 인사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감성적인 비전이나 공허한 희망을 제시하는 대신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분석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쌓여온 실패한 설계도와 보고서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설계도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전의 모든 설계는 이 부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집안 침하와 수로 변경 문제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겉모습만 바꾸려 했지 뼈대를 바로 세울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몇 년간 찾아내지 못했던 핵심적인 구조적 결함을 단 며칠 만에 간파해낸 것이었다. 회의실을 채우고 있던 냉소적인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눈빛도 처음에 경멸해서 놀라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지질학적 데이터와 최신 공법 기술들을 막힘없이 설명하며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존의 설계를 모두 폐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 땅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몇몇 팀원들이 반발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두 수포로 돌리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이진우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젊음을 바쳤기에 그 상실감이 더욱 컸다. 총괄님,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이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아십니까? 서연은 그의 격한 반응을 조용히 받아주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그가 설계했던 도면 중 하나를 가리켰다. 이진우 팀장님, 이 도서관 설계 아주 훌륭합니다. 빛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동선의 흐름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서관이 무너질 땅 위에 세워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여러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만들 진짜 토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사무실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팀원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가장 앞에 서서 진흙을 뒤집었으며 팀을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엄청난 업무량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팀원들을 존중하는 태도에 냉소로 가득 찼던 팀원들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예산 문제와 관련된 회의에서 일어났다. 태성그룹의 재무팀은 서연이 제시한 새로운 기초 공사 계획이 예산을 초과한다며 거세게 압박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모두 서연에게 책임을 돌리며 계획을 수정하라고 윽박질렀다. 바로 그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전을 포기하고 지은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새로운 공법과 자재들을 검토하여 안전성은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며 결국 재무팀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이진우와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뿐인 리더가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진짜 프로였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는 서연과 이진우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이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총괄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총괄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요.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 이진우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라면, 한서연이라면 이 죽은 도시를 정말로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의 눈에 다시 열정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총괄님, 이제부터 저를 믿고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총괄님을 돕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첫 번째 충실한 아군이 되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어둠에 잠긴 거대한 공사 부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절망의 땅 위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인생의 토대 위에서 가장 단단한 기초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었다. 한서연의 지휘 아래 미라클 시티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혁신적인 기초 공법은 성공적이었고 팀원들은 과거의 무기력함을 벗어던지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달렸다. 10년간 죽어있던 땅 위에서 거대한 굴착기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업계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살에 쳤던 프로젝트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은 몇몇 경제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려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그 소식은 JK건설의 화려한 대표실에도 당연히 전달되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태블릿 PC에 뜬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한서연이 고작 저런 걸로 기사를 내다니 기자들도 참 할 일이 없군. 권진혁 회장도 늙더니 감이 다 떨어졌어. 저런 여자에게 돈을 쏟아붓다니 말이야. 그는 서연의 능력을 여전히 폄하하고 있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자신이 버린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있던 오수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기사와 함께 실린 현장 사진을 분석하고 있었다. 태준 씨 너무 얕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초 공법 간단해 보이지만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잡은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한서연 그녀가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해서 머리까지 녹슨 건 아닌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경계심이 묻어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연이 자신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감지했다. 태주는 오수진의 말에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기에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오수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긋하게 속삭였다. 우리가 곧 시작할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바로 옆부지잖아요. 저런 유령 도시가 되살아나면 우리 프로젝트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질투심과 위기감을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했다. 결국 태주는 그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미라클 시티의 새로운 기초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 고강도 철근의 공급이 예고 없이 중단된 것이었다. 계약서까지 체결했던 중견 철강업체 대진철강은 갑자기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를 대며 납품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이진우를 비롯한 현장팀은 발을 동동 굴렀다. 철근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 전체가 중단되고 이제 막 안정화시킨 집안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서연은 즉시 대진 철강의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피하거나 애매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대진 철강의 최근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이진우는 어두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보고했다. JK건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대진 철강에 우리와의 계약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독점 공급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라클 시티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강태준의 비열함에 서연은 치를 떨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힘없는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분노했고 몇몇은 이제 다 끝났다며 절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다. 그녀는 강태준의 소나기에 있는 대진 철강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가며 과거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대안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한 작은 강소기업이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세움테크라는 작은 회사를 찾아냈다. 그곳은 기존의 철근보다 훨씬 가볍고 강도는 월등히 높은 신소재를 개발했지만 낮은 인지도와 생산 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었다. 서연은 즉시 권진혁 회장에게 연락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녀의 전략적 사고를 높이 산 권 회장은 흔쾌히 그녀의 계획을 승인했다. 서연은 이진우와 함께 직접 세움테크의 작은 공장으로 향했다. 세움테크의 젊은 대표는 처음에는 대기업 프로젝트라는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서연이 신소재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기술적인 장점을 막힘없이 설명하자 점차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서연은 그에게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미라클 시티가 세움테크의 기술력을 세상에 알리는 쇼케이스가 될 것이며 태성그룹이 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젊은 대표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신의 기술력을 알아봐준 은인을 만난 것이자 회사를 단숨에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계약을 약속했다. 강태준의 공격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태준과 오수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즉시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이었다. 갑자기 시청 건축과에서 미라클 시티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나왔다. 이미 모든 허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공사는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연은 시청 담당자를 만나 논리적으로 반박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일한다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였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강태준의 검은 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업계뿐만 아니라 정관계에도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었고 이제는 공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화이트보드 앞에 홀로 서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시청의 조직도와 관련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JK 건설이 과거에 수주했던 관급 공사들의 목록이 복잡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건축가와 건축가의 대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과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한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강태준의 비열한 방해 공작은 한서연의 전략적인 대응 앞에서 힘을 잃는 듯 보였다. 시청의 부당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그녀는 이진우와 법무팀을 이끌고 법적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모든 절차상의 하자와 비논리적인 부분을 파고들어 반박 자료를 만들었다. 사무실에는 패배감이 아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조용한 투지가 넘실거렸다. 그들은 논리와 팩트로 이 부당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 전혀 다른 전선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강철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JK 건설이 비밀리에 자금을 대고 있는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단독 기사를 터뜨린 것이었다. JK 전 부인의 위험한 복수극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에 빠진 미라클 시티.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실과 악의적인 거짓으로 가득 찬 완벽한 인격 살인이었다. 기사는 한서연을 재능 있는 건축가가 아닌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는 비이성적인 여자로 묘사했다. 권진혁 회장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개인적인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는 식이었다. 그녀의 10년 공백은 무능력의 증거로 둔갑했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입을 빌려 그녀의 리더십과 정신 상태까지 문제 삼았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 JK 건설의 성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채 사치스러운 생활만 즐겼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자극적인 기업 드라마에 굶주려 있던 대중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다. 버림받은 아내의 복수대 자수성가한 성공한 남편. 이 단순하고
명쾌한 대립 구도 속에서 여론은 급격하게 강태준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한서연의 얼굴은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후폭풍은 거셌다. 이제 막 서연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팀원들 중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밑에서 일하냐며 걱정 섞인 질문을 던졌다. 태성그룹의 투자자들과 파트너사들도 권진혁 회장에게 우려를 표하는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미라클시티 프로젝트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의 위험한 장난으로 낙인 찍혔다. 이것은 그녀의 업무가 아닌 그녀의 인격과 삶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떨리는 손으로 기사에 달린 수백 개의 악성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남편 잘 만나 팔자 폈다가 버림받으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저런 여자가 지은 건물에 어떻게 사냐, 무너질 게 뻔하지.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이혼하던 그날 밤의 굴욕과 수치심이 다시 온몸을 덮쳐왔다. 한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옥탑방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내가 왜 이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강태준의 세상은 이렇게나 견고하고 나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가 아닌가? 그녀의 강철 같던 의지가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아주 잠깐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권진혁 회장이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를 감추고 간신히 전화를 받았다. 권 회장은 그녀를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건축가, 지금 인터넷 따위는 쳐다보지도 마시오. 내가 이 바닥에서 평생을 구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실은 결국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이오. 나는 언론이 아니라 한 건축가의 눈과 실력을 믿소.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시오. 이 늙은이가 뒤에서 모든 바람을 막아줄 테니. 그의 말은 꺼져가던 서연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가 넋을 놓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총괄님 밖으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그는 서연의 손을 이끌고 사무실 밖 공용 공간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모든 팀원들이 모여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단호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가 모두를 대표해서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인터넷 기사 따위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지난 몇 달간 저희의 눈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총괄님의 능력과 리더십입니다. 총괄님은 저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총괄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동의를 표했다. 그들이 서연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사람들의 진심, 그것은 강태준이 돈으로 산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한 방패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과거를 짓밟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가 새롭게 쌓아 올린 유대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휘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강태준이 일으킨 언론의 광풍은 역설적이게도 한서연에게 새로운 싸움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의 팀이 퍼뜨린 무능력한 전철하는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태성그룹의 법무팀 역시 그녀의 과거 작업물들을 공개하여 여론을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서연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과거는 도시 외곽의 낡고 거대한 창고 보관 시설에 잠들어 있었다. 결혼 직후 건축가로서의 삶을 정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두었던 곳이었다. 그녀는 이진우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10년 묵은 먼지와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다. 창고 안에는 그녀의 20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밤을 새워 만들었던 건축 모형들, 수십 건의 스케치북 그리고 빼곡하게 쌓인 설계도와 외장 하드 드라이브들이었다. 하나하나의 물건마다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때 세상을 바꾸는 건축가가 되기를 꿈꿨던 빛나는 눈을 가진 젊은 천재였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발로 상자 안에 가두고 봉인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이진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워나갔다. 그들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미라클 시티의 임시 사무실로 옮겨왔다. 그날 밤 사무실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연구실처럼 변했다. 서연과 이진우는 대중에게 공개할 만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녀의 대학 졸업 작품 각종 공모전 수상작들. 그 하나하나가 지금 내놓아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들이었다. 이진우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문제는 낡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디지털 파일들이었다.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날 컴퓨터를 연결해 하드 드라이브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오래된 사진이나 평범한 작업 파일들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유독 낯선 디자인의 외장하드 하나를 발견했다. 몇 년 전 태준이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백업해두자며 선물했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하드 안에는 그들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진들을 훑어보던 서연의 눈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들어왔다. 사진 파일들 사이에 섞여 있는 Archive, JK, Legacy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다.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파일을 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강력한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몇 가지 비밀번호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과거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태준과 함께 작업하던 시절 그들만이 알던 프로젝트 암호명. 그녀는 자신의 생일과 그 암호명을 조합하여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파일의 압축이 풀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고 각각의 폴더에는 JK건설이 지난 10년간 성공시켰던 대표적인 건물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JK건설의 본사 사업, 즉 강태준에게 첫 성공을 안겨준 바로 그 건물의 초기 설계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은 모두 서연 자신이 과거에 그렸던 스케치와 아이디어 노트, 그리고 초기 단계의 설계도들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훔쳐 상업적인 디자인으로 약간만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다른 폴더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결혼 초 심심풀이로 그렸던 친환경 주상복합 아파트의 컨셉은 몇 년 후 JK의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더 포레스트의 디자인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녀가 태준에게 털어놓았던 미래형 도시에 대한 구상은 JK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최근 파일들에는 오수진이 이 도둑질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다듬고 태준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영혼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꿈을 양분 삼아 자신의 성공이라는 제국을 건설한 흡혈귀였다. 그에게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아이디어 창고에 불과했다. 개인적인 배신감은 이제 더 거대하고 괴물 같은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서연은 불이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처음의 충격과 슬픔이 지나가자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들어찼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지켜본 이 진우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도둑맞은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되찾는 전쟁이었다. 낡은 설계도 속에서 깨어난 과거의 유령은 그녀의 손에 복수의 칼날이 아닌 정의를 실현할 심판의 검을 쥐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다음 날 새벽 미라클시티의 임시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감돌고 있었다. 한서연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이제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권진혁 회장에게 연락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권 회장은 곧바로 그녀의 전화를 받았고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는 즉시 사무실로 달려왔다. 서연이 보여주는 증거들 앞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예한 경영자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이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단순히 아이디어를 훔친 수준이 아니야.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것이나 다름없어. 그는 강태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권 회장은 그 자리에서 태성그룹이 가진
모든 법적, 재정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서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건축가. 이제부터 이것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오. 이것은 이 업계에 썩어빠진 관행과 부패한 양심에 맞서는 우리 모두의 전쟁이 될 것이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시오. 내가 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소. 그의 든든한 지원 약속에 서연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다. 복수를 위한 전쟁위원회가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총사령관 한서연, 그녀를 지지하는 절대 군주 권진혁, 그리고 충실한 현장 지휘관 이진우가 함께였다. 서연은 사무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반격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소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언론 권력을 이용해 이걸 지저분한 이혼 분쟁으로 몰고 갈 겁니다. 법정 다툼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에 진실은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법적인 승소만이 아닙니다. 그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 전체를 대중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 1단계는 추가 증거 확보다. 그녀가 가진 디자인 파일들은 강력했지만 강태준이 언제 어떻게 그것들을 훔쳤는지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2단계는 내부 조력자 확보다. JK 건설 내부에서 그들의 범죄를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마지막 3단계는 심판의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는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다. 1단계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권 회장이 수소문해준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팀이 비밀리에 사무실로 합류했다. 서연은 전문가들에게 강태준의 습관, 과거에 사용했던 네트워크 정보 등 모든 것을 쏟아냈다. 전문가 팀은 JK 건설의 서버 기록과 과거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마침내 디지털 스모킹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몇 년 전 강태준이 오수진에게 보냈던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서연의 스케치, 이걸로 발전시켜봐.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서연이 당시 구상 중이던 빌딩의 스케치 파일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직원에게 넘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빼놓을 수 없는 증거였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놓은 셈이었다. 2단계 작전은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JK 건설 내부에서 오수진에게 밀려나 불만을 품고 있는 한 중견 디자이너를 찾아냈다. 그는 과거 오수진과 경쟁 관계였으며 그녀의 비상식적인 승진과 디자인 도용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진우가 그와의 비밀 접선 임무를 맡았다.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 디자이너는 처음에는 JK의 등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진우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과 태성그룹이 그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 앞에서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건축가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서연을 돕기로 결심하고 내부 설계 자료와 회의록 등을 몰래 빼내주기로 약속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았다. 이제 마지막 3단계 심판의 무대를 고를 차례였다. 그때 마치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다. JK 건설이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및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공시가 뜬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공교롭게도 미라클시티를 겨냥하여 바로 옆 부지에 건설될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였다. 강태준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서연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준비한 야심찬 무대였다. 서연은 입술 끝을 살짝 올렸다. 최고의 무대가 마련되었군요. 그녀는 권 회장의 자금 지원을 받아 유령 회사를 통해 JK 건설의 주식을 소량 매입했다. 주주총회에 합법적으로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기 위함이었다. 강태준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무대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 완벽하게 짜인 거대한 단도대라는 사실을.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결정적인 증거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었고 내부의 아군도 확보했으며 심판의 날과 장소까지 정해졌다. 서연은 복잡한 작전 지도가 그려진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제 체스판의 모든 말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만한 호랑이가 스스로 그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사무실의 공기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함께 짜릿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JK 건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행사를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주주들과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강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JK 건설의 눈부신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며 은근한 어조로 근처에서 진행 중인 지저분하고 낡은 프로젝트, 즉 미라클 시티를 비웃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JK 건설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그리고 JK의 새로운 10년을 열어줄 위대한 프로젝트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선언의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맨 앞줄에 앉은 오수진은 그의 제국을 다스리는 여왕처럼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보였다. 강태준의 야심작 이카루스 타워의 화려한 조감도가 거대한 스크린에 떠올랐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유려한 곡선의 타워는 분명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압도적인 디자인이었다. 강태준이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건축회사를 발표하려는 순간 주주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형식적으로 주주 명부를 훑어보더니 알파 투자 컨설팅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소액 주주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그 순간 행사장 맨 뒷줄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정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정장 차림의 한서연이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쏠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장내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단상 위에 강태준과 오수진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당혹감으로 하얗게 굳어버렸다. 서연은 수백 개의 시선을 오롯이 감당하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연단 옆에 마련된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소리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검사의 논고처럼 정확했다. 강태준 대표님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축하드립니다. 방금 공개된 이카루스 타워의 디자인 매우 인상 깊군요. 제가 2018년에 구상했던 컨셉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꺼지고 그 자리에는 서연이 미리 준비해온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유려한 필지로 그려진 타워의 모습은 방금 전 공개된 이카루스 타워의 원형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흡사했다. 장내는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선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한서연 씨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망칠 셈입니까? 세상에 비슷한 디자인 컨셉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터무니없는 억지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혼한 전처의 망상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조각조각 깨부술 완벽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억지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억지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지휘하듯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 위에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JK 건설의 대표적인 건물들과 그녀의 과거 설계도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였다. 도둑맞은 그녀의 영혼들이 스크린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두 번째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오수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바로 강태준이 그녀에게 보냈던 이메일이었다. 서연의 스케치, 이걸로 발전시켜봐. 라는 제목과 함께 서연의 디자인이 첨부된 그 이메일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강태준은 할 말을 잃고 스크린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음성 변조된 내부 고발자의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JK의 디자인팀 내에서 한서연 전 사모님의 아이디어를 훔쳐 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오수진 실장은 그것을 회장님의 영감이라고 포장하며 저희에게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녹취와 함께 화면에는 내부 회의록과 설계 지시서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강태준이 미라클 시티를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폭로했다. 철강업체와의 부당한 계약 시청 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자료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제 장내는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고 투자자들은 휴대폰을 붙들고 미친 듯이 매도 주문을 넣고 있었다. 강태진은 이성을 잃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 여자 끌어내, 당장 저 마이크 빼서.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진실의 판도라 상자는 이미 활짝 열려버렸다. 바로 그때 객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권진혁 회장이 어딘가로 짧게 통화를 하자 그의 경호팀이 나타나 오히려 서연의 주변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강태준의 제국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폭로를 마친 후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위에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희열이 아닌 차갑고 준엄한 정의의 심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남자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숨어 있던 부패한 시스템과 검은 커넥션 전체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완벽하게 되찾은 승리자 한서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한서연의 폭로가 있었던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JK 건설의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JK 건설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JK 건설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건물은 이제 범죄의 소굴로 낙인 찍혔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호텔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초라한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그들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너무나도 빠르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몇 달 후 법의 심판은 엄정하게 내려졌다. 강태준은 기업 기밀 절도 횡령 뇌물 공여 등 수십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오수진 역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야망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들의 검은 거래에 연루되었던 부패한 공무원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서연의 세상은 눈부시게 재건되고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자 미라 클시티 프로젝트는 날개를 단 듯 순항하기 시작했다. 서연과 그녀의 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망의 땅 위에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친환경적인 설계 인간 중심의 공간 배치,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을 고려한 혁신적인 디자인은 미라클 시티를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미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2년 후 마침내 미라클 시티는 위대한 완성을 세상에 알렸다. 버려졌던 폐허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기찬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도시의 그랜드 오픈 기념식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단상에 오른 권진혁 회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총괄 건축가 한서연이었다. 모든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서연은 예전에 상처 입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복수나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재건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도시는 콘크리트와 강철로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모두의 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켰던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이미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강태준의 전철하는 꼬리표 대신 시대의 아이콘, 전설적인 건축가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늦은 밤, 서연은 미라클 시티의 가장 높은 타워, 루미너스 타워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서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집이자 그녀가 설립한 건축 사무소 HSY 아키텍츠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자신이 창조한 도시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별들처럼 보였다. 아름답군요. 대표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이진우가 말했다. 그는 이제 어엿한 파트너 건축가로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이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자신의 집, 자신의 세상을 건설했다. 운명이 마련해준 기적은 어쩌면 권진혁 회장의 제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진짜 기적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그녀 자신의 용기였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전설이 되었다.